1945년 1월 31일 생트마리오민의 눈 덮인 안뜰에서 12명의 군인이 총살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기둥에 묶인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살인도 약탈도 강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패배가 연대 전체의 전멸을 의미했을 때 미군에게는 무기와 탄약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군은 자병들을 처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의향이 있었을까? 그리고 수천 명의 탈영병 중 왜 단 한 명만 처형되었을까? 군법과 탈영, 전시의 규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전 세계에 1,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장에서 노르망디 해변까지, 태평양의 정글에서 벨기에의 눈 덮인 마을까지 전쟁 수행에는 용기뿐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군사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영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군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최고사령부는 공포로 인해 전선이 분열되면 전투 전체의 패배를 의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하면 사단 전체가 재앙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보이지 않는 적들은 독일 전차나 일본 전투기가 아니라 내부의 약점, 즉 돌아올 생각 없이 전선에서 도망치는 병사였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군은 21,049건의 탈영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전투 중 실종된 사람도 있었고 휴가 후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근 마을로 도피하거나 민간인으로 변장하거나 헌병대에 체포될 때까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똑같이 가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적인 구분은 의도에 있었습니다. 병사의 부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탈영 혐의는 불가피했습니다. 21,000명이 넘는 등록된 탈영병 중 2,864명이 일반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고위급 형사법원에 해당하는 이 군사재판소는 최후의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행된 군사재판법, 특히 1920년 전쟁 조항에 따르면 제58조는 적의 면전에서 발생한 탈영에 대해 사형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군인이 직접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다른 관련 조항으로는 자신의 초소를 이탈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59조와 전투 중에 비겁한 행위를 다룬 제61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AWR, Absent Without Leave, 군인과 탈영병을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짧은 기간 동안 또는 돌아오지 않을 의사 없이 부재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제재 또는 제한적인 체포를 수반합니다. 후자는 돌아오지 않을 의사의 증거가 동반된 장기간 부재를 수반하며 이는 더 가혹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판은 종종 사실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신속한 절차를 거쳐 임시시설인 최전선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일반 군사재판에는 최소 5명의 장교가 참여해야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7명에서 9명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절차는 1943년판 군사재판 매뉴얼의 규정을 따랐는데 여기에는 기소, 지정된 군 변호사를 통한 변호권, 가능한 경우 증인 출석, 그리고 민간 배심원 없이 심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되었습니다. 전체 재판은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몇 시간 안에, 심지어 하루 만에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형량은 자동으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의 확인이 필요했고 사형 사건의 경우 제도적 통제의 수단으로 작전전구 최고사령관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을 받은 2,864명의 군인 중 4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선고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서명하고 검토하고 처형 준비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육군에서는
작전 정구 최고 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사형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합군 원정군 최고 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49건의 사형 선고 중 단 한 건만이 그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49명의 형을 선고받은 탈영병 중 단 한 명만 처형되었다는 사실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는 그 예외적인 성격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단 한 명만, 그것도 합법적이고 흠잡을 데 없이 처형하는 것은 수천 명의 집단 기억에 새겨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분쟁 기간 동안 다른 군대의 정책은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미국은 49명의 군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단 한 명만 처형한 반면 나치 독일은 탈영죄로 1만 5천 명이 넘는 군인을 처형했으며 이 모든 처형은 공정한 재판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에서는 NKVD 내무인민위원회가 탈영병을 즉시 사살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소련 군인이 진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논란 이후 더욱 관대한 제재를 채택하여 탈영죄로 인한 모든 사형 선고를 감형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통제된 위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최대 형벌을 검토하고 이를 상징적인 사건에 적용하되 그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종식 후 전쟁부는 전쟁 중 선고된 재판과 형량을 검토하기 위해 군사사면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27천 건이 넘는 일반 군사재판 중 약 85%가 감형 또는 감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후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평시에는 살인, 강간, 반역 등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에만 사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탈영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사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전선에서 사실상 적용되던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즉, 총살형 대신 협박을 사용하고 극단적인 처벌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기록, 에디 슬로빅의 범죄 기록. 1920년대 디트로이트,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힘으로 성장하는 산업도시. 이 도시적 용광로에서 에드워드 도널드 슬로빅은 1920년 2월 18일 폴란드계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가난, 권력과의 갈등, 그리고 사소한 범죄로 점철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그의 이름은 경찰 기록, 법원 보고서, 그리고 미시간주 교도소 기록에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에디 슬로빅은 처음 체포되었을 때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사건은 그가 동네 아이들과 함께 고철을 훔치려고 주조소에 침입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직원이나 경찰과의 폭력이나 대치는 없었지만 범죄는 명백했습니다. 절도 의도를 가진 강도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형량은 징역형이 아니었지만 그의 소년 기록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립된 유인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체포 사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32년에서 1937년 사이 슬로빅은 기계 부품 절도, 기물 파손, 치안 방해, 체포 저항 등 경범죄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체포 사건에는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불경기에 시달리는 산업지역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정교한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심각한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체계의 관심을 끌만한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1937년 10월 17세의 슬로비크는 절도미수, 체포 저항, 도주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립교정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슬로빅은 193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교도소 중 하나였던 디트로이트 서쪽에 위치한 잭슨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비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범죄와 단기 교정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교도소인 디트로이트 교정소에서 형기의 일부를 복역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조직범죄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된 노동자 계층 출신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흔히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슬로빅은 수감 기간 동안 중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미 최소한 5건의 정식 체포와 소년법원으로부터의 여러 차례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1938년 9월 가석방되기 전까지 거의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범죄 행위를 피하는 듯 했지만 이러한 겉보기의 안정감은 1939년 1월 1일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들은 몇 분 후 지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슬로빅은 가석방을 위반하여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형량을 복역하여 1942년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1937년부터 1942년까지 총 4년 이상을 미시간의 여러 시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관공이나 기계공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웠지만 그의 범죄 기록은 계속 쌓였습니다. 1942년 감옥에서 풀려난 슬로빅은 작은 배관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인근의 공업도시 디어본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폴란드 출신의 젊은 여성 앙투아네트 위스니에프스키를 만나 같은 해 11월에 결혼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배관공 보조로 일하며 문제를 피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 기록은 여전히 그의 미래를 좌우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 중이었고 징병제는 남성을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으로 군 복무에 도덕적으로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슬로빅은 도덕적 이유로 부적격을 의미하는 IVF 등급을 받았습니다. 1942년까지 180만 명이 넘는 군 복무 연령 남성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IVF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중반부터 유럽 및 태평양 전선에서 사상자 보충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선발징병위원회는 수십만 건의 파일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슬로빅의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43년 7월부터 1944년 1월 사이에 이전에 제외되었던 15만 명이 넘는 남성이 1A로 재분류되어 속성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육군성이 승인한 비상국가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럽 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군은 병력 부족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 상륙작전 준비 이후 병력 부족으로 인해 관계자들은 자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1943년 11월 미시간주 징집위원회는 슬로빅의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없었으며 1942년 이후 그의 행동이 추가 체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1A 현역 복무 적합의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 변화는 당시 흔했습니다. 기록이 좋지 않은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분류되었습니다. 사상자 보충에 대한 압력이 극심했고 새로 편성된 사단들은 인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슬로빅은 1944년 1월에 소집되었습니다. 군에 입대하자마자 그는 메릴랜드주 포트 조지지 미드 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기초 훈련 기간 동안 그의 교관과 고위 장교들은 그의 군 복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1937년과 1939년의 유죄 판결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입대를 막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과가 있는 병사들은 장교들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 그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승진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보병 보충병으로 배치되어 이미 손실을 입은
부대의 공석을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기간 동안 미 육군은 전과자들을 중보병 부대나 고위험 대체 임무에 배치하는 비공식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병사들은 법적으로 입대했지만 진급, 자발적 전출 또는 특수기술 임무에는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 3만 명의 전과자들이 전선으로 파견된 것으로 추산되며 그들 대부분은 제28, 제19, 제94단과 같이 사망률이 높은 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제109연대에 대체 임무로 배치된 슬로빅은 이러한 육군의 병참 체계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슬로빅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프랑스로의 파병을 준비하던 제28 보병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1944년 8월 그의 부대는 유럽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짧았던 군 경력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병, 탈령으로 가는 길. 1944년 8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새롭게 해방된 유럽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나치 점령으로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던 프랑스는 혼란스럽고 치명적인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에서 새로운 징집병 에드워드 D. 슬로빅이 등장합니다. 그의 임무는 제28사단 소속 제109 보병연대입니다. 제109연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진역의 일환으로 노르망디 상공의 엘브F 동쪽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44년 8월 말 제28사단은 전투로 황폐해진 농촌 지역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을, 파괴된 철도, 지뢰밭 등이 그 예입니다. 독일군의 동부 철수 과정에서 제28사단은 산발적인 포격, 매복 공격, 그리고 삼림지대에 배치된 저격수들의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1944년 8월과 10월 사이에 제28사단은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하여 1,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는 보충 병력 교체를 가속화하고 조직적 취약성과 내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슬로빅은 대체 병력으로 이미 배치된 부대의 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순환 배치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은 전우나 장교를 알지 못한 채 전선에 바로 도착했고 이는 고립과 심리적 취약성을 초래했습니다. 전투의 현실은 이상적인 전쟁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동지애와 공동의 목표 대신 그들은 혼돈, 낯설음, 그리고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1944년 가을 노르망디는 특히 혹독했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도로가 늪으로 변해 병력 이동이 지연되고 차량이 정체되며 끊임없이 진흙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적절한 대피소를 확보하지 못해 전선 전역에서 수천 건의 가벼운 동상과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식량 배급량, MRE, 즉 즉석 식량은 종종 부족했고 보충병들은 남은 음식을 받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파견되었습니다. 포격 소리, 야간 포격, 그리고 숨겨진 지뢰의 위협은 신병들을 끊임없이 경계태세에 두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병들은 끊임없이 방향 감각을 잃었고 이는 반드시 불복종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보급 체계에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영국이나 소련군이 결속력과 사기 유지를 위해 부대 전체를 순환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미 육군은 개인 교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라 슬로비크와 같은 병사들은 현역 중대와 함께 훈련받지 않은 채 단독 또는 소규모 부대로 파견되어 현역 중대를 지원했습니다. 지휘 계통을 교란시키지 않고 부대의 작전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관행은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교체된 병사들은 내부 역학에 익숙하지 않았고 참전 용사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으며 신속하게 적응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109연대와 같은 부대에서는 1944년 9월까지 전체 현역 병력의 최대 35%에 달하는 교체 병력이 배치되어 방향 감각 상실, 병참상의 오류, 그리고 비자발적인 결근 발생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제28사단은 루앙 남쪽 LVF 지역에서 동쪽으로 진격하는 중이었습니다.
전선으로의 초기 이동 중 호송대는 야간 공격 중 독일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대열이 붕괴되었고 새로 도착한 병사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포격이 한창일 때 슬로빅과 존 탱키 병사는 주력 부대에서 이탈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두 사람은 캐나다 헌병대가 관리하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헤매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공격 중 본의 아니게 이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그들을 탈영병이 아닌 길 잃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임시로 소속 부대의 병참 임무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6주 동안 캐나다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전선의 그 지역에서 캐나다 헌병대는 미군과 함께 주로 병참 통제 및 경계 경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슬로빅과 탱키처럼 방향 감각을 잃은 병사들이 본래 소속 부대가 아닌 연합군 부대에 의해 구조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절차는 신원 확인, 일시적인 지원 제공, 그리고 정식 복귀를 위해 연대에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병사들은 취사, 수송, 보급품 경비 등 보조적인 임무에 투입돼야 하였습니다. 슬로빅의 경우 캐나다군과 함께한 6주간의 체류는 전역 기준으로 볼 때 불규칙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상의 혼란과 부대 간 소통 부족 덕분에 수십 건의 유사한 사례가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7일 캐나다군은 미 제백구연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지휘 계통에서는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전투작전 중 일시적인 이탈이 흔했으며 공식적인 탈영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같은 날 슬로빅은 지휘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면담은 그의 군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솔직하게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으며 만약 최전선 부대로 복귀한다면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위는 그러한 결정에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며 전투 지역에서 탈영할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슬로빅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료 검진이나 심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탈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교는 단순히 지중대에 배정된 위치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가 이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슬로빅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대열에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중대와 함께 전선으로 행군하는 대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며 막 해방된 프랑스 마을들을 지나 제112 보병연대 소속 요리사를 만났습니다. 슬로빅은 이 병사 앞에 나타나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자필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탈영을 인정하고 전투 복귀를 거부하는 자백서였습니다. 이 행위로 슬로빅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천 명의 다른 탈영병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임무를 포기했음을 기록하고 서명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서명된 편지, 그의 운명을 결정한 자백. 1944년 10월 9일 아침 제112 보병연대의 한 요리사가 미국 군사재판 역사에 길이 남을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책에 연필로 쓴 이 문서는 철자는 서툴렀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이례적인 사건 중 하나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도널드 슬로빅이 서명한 그 편지는 강압이나 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자백이었고 그로 인해 그는 남북전쟁 이후 탈영죄로 처형된 유일한 미군 병사가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에디 디 슬로빅 사병 3689만 6처 NSA 115으로서 미군에서 탈영했음을 고백합니다. 탈영 당시 저희는 프랑스 엘보에프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충병으로 엘보에프에 갔습니다. 마을이 포격을 받고 있었고 저희는 밤을 지새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포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떨려서 다른 보충병들이 떠나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미군은 보이지 않아 프랑스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캐나다 헌병대에 항복했습니다. 6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낸 후 그들은 저를 미군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에게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도망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휘관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도망쳤고 돌아가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꾸밈이 없었다. 불평이나 복잡한 변명은 없었다. 그것은 전투 복귀를 거부하는 한 병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요리사는 그 쪽지를 상사에게 건네주었고 상사는 중위와 상의했습니다. 몇 시간 후 슬로빅은 빈센트 히멜 대위 앞으로 끌려갔고 그는 슬로빅에게 탈출구를 제안했습니다. 쪽지를 찢어버리고 부대로 돌아가 심각한 결과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빅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육군 법무감 소속 헨리 서머 중령에게 회부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머 중령은 슬로빅을 비공개 면담을 위해 소환했는데 그 면담에서 서머 중령은 전쟁 지역에서의 탈영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머 중령은 슬로빅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백의 결과를 인정하는 두 번째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슬로빅은 원본 서류 뒷면을 꺼내 자신이 유죄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최전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썼다. 그는 다시 서명하며 결과에 대해 무지함을 호소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머는 군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최후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아무도 그의 전과를 알 수 없는 다른 보병 연대로 전속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가 자발적으로 복무에 복귀하면 보복이나 기소 없이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슬로빅은 다시 한번 거부하며 전투에 복귀하기보다는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의 태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침착했습니다. 모든 화해의 길이 막힌 후 소머 중령은 군사재판법 저18조에 따라 탈영죄로 정식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탈영 자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백한 사실과 여러 차례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백을 거부한 점입니다. 그때까지 유럽 전역을 통틀어 강압 없이 서면으로 탈영을 자백하고 그 증거를 반복적으로 철회하기를 거부한 병사의 사례는 기록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군 고위사령부에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군사재판, 아무도 막지 못한 재판. 1944년 11월 11일 서부전선이 혹독한 유럽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새로 점령된 독일 영토인 로에트겐에서 특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시 탈영 혐의로 공식 기소된 슬로빅 일병을 재판하기 위해 미 육군 장교 9명으로 구성된 군사재판이 소집되었습니다. 재판은 주로 병참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제28사단이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른 부대의 행정 및 병참 장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재판은 보병 대령이 주재했고 존 그린 대위가 검사, 에드워드 우주 대위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공식 혐의는 군사재판법 저18조에 따라 전시적에 존재해서 고의로 탈영한 것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서와 서명은 기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했던 장교들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1시간 반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재판 동안 슬로빅은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변호를 위해 증언하거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증인을 소환하거나 기술적 변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완전한 수동성으로 그때까지 모든 유사 사건에서 그랬듯이 최고 형량이 감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심의는 간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선고되었으며 사형은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총살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미국의 징계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수천 명이 탈영죄로 재판을 받고 수십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슬로빅은 유일하게 처형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법적, 시간적, 전략적 요인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결과였다. 각 사형 선고는 사단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28사단을 지휘하는 노몬 코타 소장은 11월 27일 사형 선고를 유지하며 이는 전투부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위협하는 탈영병의 급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1944년 12월 아이젠하워의 책상에 도착했는데 이는 독일군이 아르덴에서 방역을 준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전투에 시달리는 보병부대의 탈영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맥락에서 슬로빅의 편지는 특별한 상징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군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개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아이젠하워는 사형 집행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이전의 모든 사건에 대해 내린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슬로빅만을 처형하기로 한 결정은 법적, 전략적 기준 모두에 근거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서 재심 법원은 심리적 장애, 자책감 또는 극심한 전투 상황과 같은 감경 사유를 고려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심각한 전투 스트레스를 입증하거나 유리한 의료 소견을 제시한 후 감형을 받았습니다. 슬로빅의 경우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전 범죄 기록이 그의 성격과 규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증거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점이었습니다. 즉, 의식적으로 재확인된 자백서와 여러 차례의 재통합 기회를 거부하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처형은 벌지 전투준비 과정에서 결정되었는데 당시 최고 사령부는 병사들의 규율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슬로빅은 군사 전략에 필요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중요한 겨울 공세 기간 동안 주둔지를 이탈할지도 모르는 수천 명의 병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과 달리 슬로빅은 적극적으로 중재해주는 교도관도 없었고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의료 검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온갖 불리한 요소들이 뒤섞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겹쳐 수천 명 중 유일하게 총살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의 규율, 미국 육군의 유일한 처형 방식. 1945년 1월 31일 아침,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트 마리오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에서 유일하게 탈영죄로 처형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지붕은 눈으로 뒤덮였고 24세 에디 디 슬로빅이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택된 장소는 군에 징발된 집의 뒷마당이었는데 돌담이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15cm 너비의 나무 기둥이 사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형은 슬로빅이 잠시 복무했던 백구연대 사령관이 감독할 예정이었다. 십시 몇 분 전 슬로빅은 감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휘장과 금속 단추가 제거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사형수와 군인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군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추위 때문에 그는 야전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군종 신부가 짧은 여정 동안 그와 동행하며 임종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슬로빅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저 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명의 수행원이 그를 초소로 인도하여 가슴, 복부, 허벅지에 가죽끈으로 묶었을 때에도 그는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아 몸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그의 등에 금속 갈고리를 달아 초소에 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인이 그의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웠습니다. 슬로빅은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하거나
유언을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소대는 상관이 선발한 백구연대 소속 12명의 병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병사에게는 M1 게런드 소총, 탄약 1발이 지급되었습니다. 11발에는 실탄과 공포탄이 들어있었지만 어떤 탄약이 불활 성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들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전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분, 경찰은 준비, 조준, 발사, 명령을 내렸다. 포격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슬로빅의 몸에는 11발의 총탄이 맞았는데 그중 4발은 왼쪽 어깨, 가슴, 상복부, 목에 맞아 생명에 위협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관은 약 15분 동안 활력 징후를 기록한 후 10시 19분에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군용 방수포에 쌓여 우아즈-N 미군 묘지로 운구되었고 그곳에서 중범죄로 처형된 군인들을 위한 별도 구역인 이 구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흰 십자가나 휘장은 없었고 그의 식별 번호인 3689만 6처 N415가 새겨진 표식만 있었습니다. 같은 구역에는 살인과 강간 등의 범죄로 처형된 미군 병사 95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슬로빅의 이름과 사망 경위는 수년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한 남자가 탈영죄로 총에 맞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은밀하게 유포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지휘관들은 탈영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 특히 불지 전투의 마지막 단계에서 탈영이 매우 중요했는데 당시 연합군은 적과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날씨로 인해 동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앙투아네트 슬로빅은 그의 직무 수행 중 사망에 대한 막연한 통보만 받았습니다. 1954년 윌리엄 브래드퍼드 휴이에 져서 슬로빅 일병의 처형이 출간된 후에야 미국 국민과 그의 미망인은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앙투아네트는 수년간 참전용사의 미망인 연금과 연금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유죄 판결의 특성상 거부당했습니다. 1979년 사망할 때까지 그녀는 남편에 대한 대통령 사후 사면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87년 에디 슬로빅의 유해는 마침내 발굴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우드미어 묘지에 아내 곁에 안장되었는데 그의 이름, 날짜, 계급이 적힌 간소한 묘비만 있을 뿐 사망 경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슬로빅 사건은 미국 군사사에서 독특한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규율의 힘이 극에 달한 순간과 인간의 취약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처형은 갈등 상황에서 처벌의 비례성과 군 복무의 윤리적 한계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나머지 48명,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슬로비크가 싸웠던 바로 그 참에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똑같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의무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임박한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수천 명이 탈영했습니다. 그중 48명은 슬로비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덜 알려졌지만 그만큼 의미심장한 그들의 이야기는 전시 군사재판의 복잡한 뉘앙스를 드러냅니다. 이 48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병, 포병, 기갑부대 등 다양한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한 상습범이었고 어떤 이들은 군수품 절도, 문서 위조 또는 전투 중 탈영 등 추가적인 행위로 인해 가중된 탈영을 저질렀습니다. 몇몇은 복잡한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트라우마나 인격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형량이었습니다. 모두 탈영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탈리아 전역 중 3차례 연속 탈영한 저연대 소속 병사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탈영 후 헌병에 체포되어 약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군 정신과 의사는 그의 탈영이 장기간의 전투에 대한 병리적 반응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형량은 군 병원 감금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마켓 가든 작전 직전 공세 참여를 피하기 위해 발에 총을 쏜 한 포병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해와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사가 2년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지휘관의 주장에 따라 형량이 25년 중노동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전쟁 후 이 형량은 다시 재검토되어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형 사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몇 가지 뚜렷한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복무 기록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훈장이나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상관의 개입 또한 중요했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형량 재검토를 요청하면 대개 승인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의학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과적 진단이 초보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의관들은 전투 쇼크, 현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짐에 대한 더욱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만성불면증, 통제할 수 없는 떨림, 해리성 사파와 같은 뚜렷한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은 처벌보다는 치료를 권고하는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탈영의 구체적인 정황 또한 형량 심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주둔지를 이탈하는 것은 몇 주간의 격렬한 전투 후 이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집단 탈영은 개별적인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판단되어야 하였습니다. 미리 계획된 탈영은 충동적인 행위보다 관대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사건 기록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군인은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존경받는 이전 직업의사, 변호사, 교사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심사법원에 유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의 역사적 시점 또한 결정적이었다. 전쟁이 종교를 향해 나아가면서 특히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 이후 계류 중인 선고들은 더욱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다. 연합군의 승리는 엄격한 규율을 유지해야 하는 전술적 필요성보다 인도주의적 고려가 우선시되기 시작하게 했다. 특히 시칠리아 전역 중 탈영했던 제3사단 소속 병사 3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43년 9월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여러 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되는 동안 1년 넘게 사형수 감방에 갇혔습니다. D-Day 이후 연합군의 승리가 임박하자 이들의 형량은 3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전후 시기인 1950년 세 사람 모두 사면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슬로비크 사건과의 대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머지 48명의 사형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처형을 면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적극적으로 중재해준 교도관들이 있었고 어떤 수감자들은 시기적절한 의료 진단 덕분에 이득을 얻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징계 정책이 완화되던 시기에 자신의 사건이 재검토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반면 슬로빅은 불리한 요소들이 뒤섞인 완벽한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전과 기록,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서면 자백, 중재할 의향이 있는 장교의 부재, 최고 사령부가 규율을 강화하려던 결정적인 순간, 벌지 전투이 겹친 것, 그리고 반항적이라고 해석되는 태도 등이 그 예입니다. 전쟁 후 이 48명의 운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포트 리브너스나 포츠머스 해군 교도소와 같은 군 교도소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후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이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부분 사면 또는 전면 사면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일부는 민간인 사회로 복귀하여 참전 용사들을 찬양하면서도 문제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회에 다시 통합되기를 시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설에 남아 군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옮겨갔는데 특히 탈영 후 다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48건의 사건과 슬로빅의 사건 사이의 대조는 군사 정의의 본질,
극단적인 처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신중함, 그리고 세계대전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규율을 유지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에디 슬로빅이 프랑스의 무덤에 묻힌 채 이 48명의 남자들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뻔했던 무게를 짊어지고 계속 살아갔습니다. 덜 알려졌지만 그만큼 중요한 그들의 이야기는 미군 시스템이 전쟁의 가장 오래된 딜레마 중 하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전투의 공포에 직면하여 도망을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탈영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목격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탈영은 더 이상 비겁한 행위로 여겨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저항이나 도덕적 저항의 한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평화운동은 탈영병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혹하게 대우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인식 변화는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베트남 탈영병들에게 사면을 허용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는 두려움, 양심의 위기 또는 특정 전쟁에 대한 반대가 군 복무를 포기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32년 전 처형된 에디 슬로빅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전쟁의 인간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양보였습니다. 이 탈영병들이 의료적, 전술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형량을 감형받는 데 성공한 반면 미 육군은 훨씬 더 불편한 현실을 묵인했습니다. 바로 강간, 포로 살해, 약탈 등 기록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이나 처형을 받지 않은 병사들의 존재였습니다. 에디 슬로빅 사건은 사법기관이 이를 정확히 따랐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침묵, 누락 또는 위계적 보호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소 443명의 미군이 탈영 이외의 범죄, 주로 강간과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96명은 실제로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외에도 미군이 적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수천 건의 범죄는 재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을 통과하는 징역 과정에서 군인들이 자행한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 시장들이, 다른 일부는 군종 목사들이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도적 대응은 미미했습니다. 형사 고발 없이 행정적 전출이나 군에서의 해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노르망디에서는 D-Day 이후 몇 주 동안 자행된 성적 학대가 여러 건의 내부 군사경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7월자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 중 정식으로 기소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농촌 여성이었던 피해자들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법적 대리인도 없었으며 고소를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수치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945년 말까지 전략정보국 OSS과 육군 법무감실은 연합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45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재판 없이 처형된 독일군 포로 사건 또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 전투, 특히 시칠리아, 노르망디, 아르덴 전투에서 미군 부대가 보복이나 노골적인 보복을 두려워하여 항복한 적군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전투의 혼란 속에서 이러한 처형을 비밀 보고서에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은폐되거나 전사로 재해석되어 공식적인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슬로빅의 재판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인 선임을 받았고 자백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며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민간인이나 군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재산을 파괴하거나
작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기를 거부했고 그것도 서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투명성이 그의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왜 슬로빅만 처형되었고 객관적으로 더 심각한 행동을 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처형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작전 영역에 있습니다. 그의 처형은 범죄의 비례성이 아니라 전술적 효용성에 근거했습니다. 1944년 12월, 특히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보병부대의 탈영률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즉각적인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슬로빅은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내부 동맹도 훈장도 없었고 정신질환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결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폭력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병사들은 위계적인 보호망, 그들을 감싸줄 동료 또는 단순히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반면 슬로빅은 자신의 형량 선고에 서명하며 자신의 형량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고 고립되었으며 쉽게 소모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 군사 역사가들은 슬로빅의 처형이 균형 잡힌 정의의 행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가 윌리엄 맨체스터의 말처럼 슬로빅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지 못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 군 내부에서도 일부 장교들은 사적으로 이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익명으로 1946년 내부 메모에 인용된 한 장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암살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지 두려웠다고만 적었던 한 명을 죽였습니다. 슬로비크 사건을 같은 갈등에서 처벌받지 않은 범죄들과 함께 살펴보면 도덕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인 정의의 논리가 드러납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사람도 유일한 겁쟁이도 아니었지만 필요한 징계적 모범 사례의 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합법성, 전략적 맥락, 그리고 행정적 가시성의 조합은 그가 죽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는 전쟁법의 엄격함뿐 아니라 전쟁 중 군대의 선택적 우선순위, 즉 쉽고 유용하며 시기적절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